병원에서 치료 감호 중에 달아났다가 자수한 성폭행범 김선용. 탈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8시간 동안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용은 2012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에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지난 6일 이명 증세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9일 오후 2시 17분쯤 이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10여 분 뒤 병원에서 800m 떨어진 아파트 계단에서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이렇게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제 오전 9시 반쯤에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들어갔다가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선용은 범행 이후 이 여성에게 자신의 심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괴롭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9시간 넘게 김선용과 함께 있으면서 공포감을 느꼈지만 추가 범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수할 것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제 오후 6시 55분쯤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28시간 만의 도주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 사람이 이게 치료 감호 수감 중에 이제 달아났다가 예, 그렇습니다. 또 성폭행을 저지르고 했었는데 예. 치료 감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치료 감호라는 게 이제 범죄 원인에 예. 어떤 마약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이번 김선용이 같은 경우가 이제 성적인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예. 이 성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먼저 치료를 통해서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형을 복용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이제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국내에는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치료감호를 하는 거죠. 이 성적 충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15년 동안, 길게는 15년 예. 동안 치료 감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대전에 있는 그 한 병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병원으로 간 거는 그 성적인 뭐 컨트롤과 상관없이 예. 다른 병으로 입원을 했던 이명증이라고 거죠? 해가지고요. 얘가 이제 귀가 좀 안 들린다라고 네. 해가지고 8월 6일부터 9일까지 그 외래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얘가 이제 도주한 거죠. 예. 치료 감호 수감 중에 달아났다가 이제 성폭행을 또 저지르고 그리고 뭐 무려 9시간을 이제 그 여자하고 피해 같이 여성을 있었죠. 이제 예. 데리고 있다가 예. 이제 피해 여성의 설득으로 이제 자수까지 했는데 예.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래 병원에 있다가 예. 그 다음날 이제 퇴원하게 돼 있는데 네. 그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를 한 거죠.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네. 그 좀 헤매다가 아침에 아마 이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길에서 그 망치를 주워가지고 네. 망치로 그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위협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네. 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여자는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 남자를 자수를 설득했다고 하고 예. 또 아무래도 가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분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못 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범인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전화를 걸게 해서 자수하도록 했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선용이 도주를 한 원인, 그 이유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뭐 갑자기 삶의 회의가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성적 그 조절이 잘 안 돼서 성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탈주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그 주치의가 예.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주치의가 이 사람 질환이 성선호 장애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성적인 그 욕구를 갖다가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또 인격 그 반사회 인격 장애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있던 어떠한 성적인 분노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어떤 성적 욕구를 갖다가 억제나 절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치료감호소에 계속 있는 게 어떤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동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치료감호소에서는 2012년에 아마 그 징역 15년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를
받았으니까 네. 한 3년 3년 정도 정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제 치료 감호지만 그것도 뭐 하나 일종의 이제 뭐 감옥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저기 감시가 그렇게 소홀한 겁니까? 그러니까 외래에 가지 않습니까? 예. 치료감호소가 어떤 특징이 치료를 하는 기관이지 예. 이제 치료감호소 얘기는 우리는 교도시설이 아니다. 감호, 지키는 시설이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그것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예. 어떤 성범죄자가 외래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누굴 보냈습니까? 5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 예. 이런 분들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테이저건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여기 수감 치료 중인 이 병원에 관할하는 경찰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좀 달라져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만 좀 빨리 했었어도 더 빨리 그 김선용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통 신고를 안 하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문책받을 것 예. 같아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한번 찾아보다가 하는데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네. 어떻게 자기들끼리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신고가 늦어졌고 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에 벌써 이 범죄자는 다른 여성을 피해를 입힌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피해 여성한테 저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네. 공주치료감호소장이 방문해서 사죄 의사 표명하고 치료비 또 정신적 위자료 네. 배상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선용이 전과 7범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성범죄입니까? 7건 모두? 7건 중에 3건이 성범죄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얘는 그 출소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또다시 그 중에 범죄는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는 여성 3명을 잇따라 그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좀 높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습 성범죄자를 갖다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예. 그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화학적 거세라고 예. 이제 성충동 약물 억제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까지 지금 하게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선용이 자수를 하게끔 설득을 한 1등 공신인데 그 피해 여성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분하게 설득을 해서 자수를 하게끔 했는데 이 여성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감금 상태에서도 또 피해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상 치료감호소에서 제대로 그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여성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이 자수를 설득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범죄 신고자 보험이 보상하는 규칙이 공개 수배를 경찰청 했었기 때문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분한테 신고 보상금도 해도 좋은데요. 지금 이분이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뭐 금전적인 보상이 무슨 자기의 필요가- 신분이라든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네네. 혹시 노출되지 않을까 20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 진짜 국가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지만 이거는 기소가 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보상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면은 이 신분이 알려지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과연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가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성폭행 당했다는 그러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뭐 좀 다른 사건이긴 한데요. 20대 대학 휴학생이 이 술을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60대 주인 부부를 참혹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통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이 20대 휴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통영 작은 마을에서는 진짜 인사성 바르고 예의도 바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 사장이 좀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소주 한 6병 정도 먹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제가 볼 때는 필름이 끊기지 않았을까. 그 상태에서 새벽에 이제 집을 자꾸 방문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웃 주민 중에는 저 사람 강도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집에 갔는데 마침 그게 그 60대의 부부가 살았는데 어촌 계장님 집이었습니다. 네.
가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찔른 것은 기억하는데 그 후에는 자기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찌르고 가는 과정에 흉기도 뭐냐면은 자기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어촌계장님 집에 있던 그 뭐 과도를 갖고 찔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범행, 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나 잘 기억을 못 하고 다만 자기가 당시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장님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러한 진술이 형을 감경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게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형을 가중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예.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될 수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가지고 좀 형이 약간은 감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엉뚱한 여러- 피해자가 예. 발생한 건데 그러게요. 말이죠. 그렇죠. 전혀 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맞습니다. 보는 범죄를 부분이기 저지를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는데요. 그리고 예. 평소에 이 사람이 인사성도 밝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뭐냐 범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게 저지르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은 지난 네. 월요일 아침 그제죠. 대낮에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요. 등산객끼리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맞습니다. 이유로 예, 이제 예. 등산객을 흉기로 찌른 건데요. 예. 저 YTN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렇죠. 화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사건 경위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요? 가해자가.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이제 어깨를 이제 서로 스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피해자는 좀 나무란 모양이에요. 예? 지금 왜 부딪히는 사과를 안 장면이 하느냐? 나오죠. 이 그렇습니다. 화면이. 예. 뒤돌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 예. 사람 보고 해야 되거든요. 막, 너 당신 어깨 쳐놓고 사과 안 하냐. 이제 노인분이니까, 60대니까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찔렀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다른 흉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래서 그게 등산을 하기 위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또, 아니,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항상 뭐 충동 장애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해가지고 뭐 정신감정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항상 저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람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좀 예. 이상한 사람한테 어깨가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꾸 나무랬을 경우에는 네. 자칫하면은 나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걸 겉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나무라는데 오히려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같이 나무라고 맞대응하면 충돌하게 안 된다. 되면은 자칫하면은 자기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구나 그 상대방이 조금 힘이 좋다거나 좀 그렇다고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뭐 등산용 가방인지 아까 저 가방을 네. 보면은 가방 안에 뭐 범행에 사용된 거 말고도 다른 흉기들이 뭐 잔뜩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런 흉기들 넣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보통 이제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라면 폭력행위는 처벌하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저 흉기라는 게 범죄에 사용하면 흉기고 다른 어떤 일에 사용하면은 장구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죄도 한번 추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 사람 집에 또 압수수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무슨 범죄에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